결론적으로 네. 엔비디아 빼고 나면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이제 그게 포인트고요. 검정색 이 대형 기술주 지금 5개인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5개입니다. 엄청 우상향하면서 2021년도 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를 빼고 놓고 보면 2021년도 고점보다 낮은 수준이고 올 초 이후로도 놓고 보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진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죠. 소위 AI 투자해갖고 생산성도 높이고 마진도 다시 올라가고 이걸 기대했는데 엔비디아만 사실은 좋고 나머지는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 여기서도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최근에 V자 반등 내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엔비디아와 나머지들은 좀 재미가 좀 덜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향후 이익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항상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좀 많이 오죠. 예, 태풍 종달이.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래서 엄청 더웠나 봅니다. 네, 다들 좀 이동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얘기 오늘은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은 연속돼서 랠리. 회복 랠리를 좀 이어가다가 멈추는 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경계심이 짙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 9개월 만에 가장 최고의 네. 한 주간 보내고 이번 주 들어와서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만 가다가 이제 드디어 조금 이제 쉼 보였고 결국은 이제 그 큰 두 가지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번 금요일 우리 밤으로 금요일 밤에 있을 새벽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의 입에 모든 사람이 집중이 있고 금요일 오전에 사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그 일본 중의원, 참의원 각각의 특별 그러한 회의, 왜 7월 말에 금리 올렸냐, 그와 관련해서 그 재무상과 같이 참석해서 코멘트 할 건데 이것이 또 이제 이따 뭐 얘기할 엔캐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라서 확실히 이모저모로 금요일이 정말로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관망하며 경계하며 시장이 조심조심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덧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보면 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빠졌냐 싶을 정도로 확실히 변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안에 디테일을 오늘 제가 갖고 왔던 자료는 오늘 디테일을 보면 이 큰 변동성 장세 이제 조금 길게 보면 7월 초부터 8월 한 5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있는 큰 변화 이후에 반등장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사실 잘 뜯어보면 확실히 전과 후가 꽤 바뀌었다. 디테일을 보면 색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집어내면서 본인들의 향후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테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S&P 500이라도 다 똑같은 500이 아니었고 이전에는 그 493이라는 숫자를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00에서 예, 7개를. 그러니까 M7을 빼고 난 뺐거든요. 나머지 이제 떨거지 그 주표라면 493개였는데 이번 변동성 장세의 그런 강한 반등장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493은 확실하게 이번 변동성 장세를 잘 견뎌낸 것이 493개고 오히려 M7은 최근에 V자 반등 잘 보여주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많이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 합쳐보면 실제로는 최고점에 비해서는 아직은 한 8% 정도 모자른 상황.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시장에서 그 M7과 나머지 493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다. 그런 걸 지난 한 달간의 변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거의 한 2달 가까이 됐네요. 그 사이 변화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 근데 업종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7월 한 19일, 20일 요 때부터 지난 주말까지의 흐름의 변화를 보면 사실은 한두 주만 놓고 보면은 M7이 완벽하게 그냥 V자로 올라왔다 생각을 하는데 업종으로 자세히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잘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이번 반등장에서 또 내지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간 넘버원 유틸리티 업종, 넘버2 건강관리, 넘버3 필수 소비재,
이 뭔가 느낌이 확 오시지 않아요? 네. 이 느낌이 뭐냐면 공격적인 이런 업종, 경기 순환, 경기 민감적인 그런 업종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이 이번 장에서 덜 빠지고 더 빨리 회복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 볼 것 같고요. 오히려 확실히 그 사이에 지난 1년 반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경기 소비재, 정보기술 쪽은 회복은 꽤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앞서 봤던 경기 방어 업종들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좀 덜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간에 끼인 게 금융하고 이제 산업재 정도 네.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변동장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경기 순환에 계속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방어에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 이런 업종 간 그런 그 반등의 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라온 그 성격을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회복을 거의 다 해냈다. 긍정적이지만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둔화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투자 성향이 시장이 바뀐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걸 이렇게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M7만으로 몰렸던 게 좀 돈다? 매기가 돈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뭐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오늘 뭐 따로 준비 안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어요.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보면 뭐겠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타이밍을 보기에는 참 나쁜 지표인데 적어도 여기에서 향후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덜 올라갈 거냐에 대한 그러한 근거는 제시를 네.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의 향후 포워드 EPS 대비 얼마로 지금 가격이 거래되느냐를 네. 놓고 보면 20회 초중반, 한 2, 3회까지는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죠. 정고점보다는 낮지만 정고점이 22년 초반이었습니다. 21년 말. 그때 한 24배까지 갔던 게 좀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거의 다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것이 그럼 30배, 40배 갈 거냐 시장이. 그러기는 쉽지 않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일하게 그걸 뚫고 올라갔던 거는 2000년도 닷컴 버블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닷컴 버블처럼 뻥튀기 할 수 있겠느냐. 뭐 할 수는 있죠. 유일하게 한다면 연준이 갑자기 확 태도를 변해서 금리도 막 내려주고 그다음에 양쪽 완화 다시 막 돌아서고 뭐 이러면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주마가평 계속 올라가던 분야를 계속 더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향후 이 회사들의 어닝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이번에 그냥 시장이 원래 그런 코로나 그러니까 이번 변동성 이전에 기대했던 이제 M7은 유지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같이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네.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의구심이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장 안에서 주식 시장 내에서도 성장보다는 미묘하게 방어 쪽으로 좀 옮겨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의 대표 금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이 확신을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오면서 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안에 금은 좀 가져가야 된다. 아마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아이러니하게도 뭐 우리가 몽땅 주식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최고의 자산은 금이었다. 금이 금값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연초에 보면 금 가격이 어제로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거의 24% 상승을 했고요. S&P 500 뭐 잘 갔고 지금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17%. 그래서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사실은 4월 달 이후에 자산 가격 중에 최고봉은 금이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그 격차를 더 벌렸다라는 측면에서 금이 당연히 지금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더 사들이 있고 중국 네. 포함해서 뭐 당연히 그 사이에 제가 그 말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기타
차 거래가 최근에 2분기에 엄청 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큰 손인 패밀리 오피스 뭐 이런 데서 사실은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시장이 잘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향이 확실히 크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딴 게 아니라 이거 다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달러에 이제는 금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kg을 사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10kg이면 10kg을 사는데 이전에는 1,500달러, 2,000달러 주던 거를 이전 2,500달러 줘야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거꾸로 말하면 금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지금 사실은 채권 찍어내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유념해 보면서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아까 업종의 변화도 방어적인 업종에 좀 더 손이 가는 상황이 다 이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값 3,000달러 전망도 심심치 않게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이어질까요? 뭐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을 여기서 나의 네. 최고의 비중 중에 최고로 가져간다. 전 그거는 반대고요. 그거는 너무 단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적어도 5%, 좀 많이 보면 10% 정도를 금을 가져가는 것은 만약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각화해서 다변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 성격이나 이런 측면으로 꾸준히 금을 가져가는 것은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 내에서 M7 봤고요. 나머지 493개의 종목들 수익률의 차이, 특징을 한번 봤고 금도 봤습니다. 소형주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왜냐하면 네.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가 연착륙도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미국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그 사이에 못 갔던 소형주가 잘 갈 거다. 네. 이거. 그러게 왜 잘 가겠습니까? 수익을 잘 낼 거니까, 이익을 잘 낼 거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히 기대는 컸는데 계속 좀 실망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당장은 올해 1, 4분기에 잘 될 거야, 2, 4분기에 잘 될 거야, 3, 4분기에 잘 될 거야. 점점 밀리다가 이젠 4분기 돼야 잘 될 거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러셀 쪽이 좀 많이 올라오던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져서 대세 상승으로 가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실적 측면에서 뭔가 물음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거죠. 네. 결국은 주가가 주혼자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이익이 좋아질 걸 땡겨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이 발현이 안 되면 주가는 꼬꾸라지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소형주가 원래는 더 가야 되는 국면인데 지금 그 기대감에 다 맞추면 근데 1, 4분기 때 원래 예상했던 게 연초에는 9% 성장이었는데 네. 끝나고 보니까 3%로 줄었고요. 지금 2분기에 대해서 연초에는 16% 생각했다가 1, 4분기 끝났을 때는 거의 11%.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 완전히 끝나버렸고요. 지금 현재 지금 3, 4분기에 대해서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4, 4분기 가야 한 17%. 물론 높은 성장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보면 4분기도 실제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이 4,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 2월 말이나 돼야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소형주들이 커버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도 늘고 지금 이번 주 초에 발표됐던 뉴욕 연은에서 지금 최근에 그 4개월 안에 내가 지금 잘려갖고 새로운 일자리 찾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여져 있다. 지금 미국의 소형주 쪽이 생각보다는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꼭 봐야 될 거고 지난주에 사실은 장을 올렸던 대표적인 지표가 PPI였습니다. 네. PPI가 사실 예상보다 떨어져 나와서 시장이 화나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렸잖아요. 물가가 이제 잡힌다. 그렇죠. 네. PPI가 시차 두고 CPI를 잡으니까. 근데 PPI에 숨어 있는 명이 그거였으면 암이 있는데 암이 뭐냐면 PPI 안에서 트레이드 서비스가 실제로 최근 들어 완전 역성장합니다.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요. 그 얘기는 도소매 마진이 급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가가 올라온 것을 전가해서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저항이 심해지니까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이제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진을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이 이 소형주들의 지금 이익 개선 폭이 계속 뒤로 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그 미국의 그 소비의 둔화 내지는 심지어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의 기대가 뒤로 밀리는 거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PPI로 시장이 좀 환호를 한 감이 있지만 침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네. 제일 좋은 거는 안정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소비자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변동성이 꽤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하반기에 대해서 좀 꼭 좀 이런 것들은 짚어가고 이것이 금가격 올라가는 것의 또 한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대형 기술주의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지 이익률도 한번 점검해 보죠. 결론적으로 네. 엔비디아 빼고 나면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이제 그게 포인트고요. 차트를 보시면 검정색 이 대형 기술주 지금 5개인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5개입니다. 엄청 우상향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를 빼고 놓고 보면 하늘색 선 보시면 2021년도 고점보다 낮은 수준이고 올 초 이후로도 놓고 보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진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사람 많이 잘라갖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꽤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AI 투자해갖고 생산성도 높이고 마진도 다시 올라가고 이걸 기대했는데 엔비디아만 사실은 좋고 나머지는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 여기서도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최근에 V자 반등 내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엔비디아와 나머지들은 좀 재미가 좀 덜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향후 이익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항상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해지고 지금까지 실적도 그렇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엔화도 중요한 말씀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엔캐리 트레이더가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렸고 대략 거의 뭐 최대 보면 14조 달러까지도 1조 달러에서 14조 달러까지 엔캐리 청산 가능성인 대상 잠재군이 있는데 드디어 지난주 말 기준으로 엔쇼 포지션이 엔롱 포지션으로 드디어 바뀌었다. 그건 어떤 시사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서 이게 일본의 비상업용 순 포지션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네. 보통 무역 거래 하다 보면 뭔가 해외에 뭘 팔다 보면 환율 변동이 커지니까 이걸 해지하려는 그게 이제 해지 거래라는 건데 요거 빼고 네. 사업용 거래 빼고 실제로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굳이 표현하면 이런 투기적 거래 소위 금융기관들이 하는 네네. 거래 이런 투자자들이 하는 거래 요걸 뭔가 비상업용 순 포지션이 이전에는 넷 숏이었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많았죠. 그게 저 아래까지 내려갔던 상당히 사상 최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것은 엔화 약세 배팅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이 급격하게 지금 한 달 새에 줄어서 드디어 이젠 엔화 강세 배팅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네. 근데 이것이 단계 끝나면 좋은데 과거 경험상 이것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꽤 길게 갈 수 있고 그 기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이것이 과거 2007년도에 그때 시기냐. 그때는 엔 달러 강세가 약 40%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있었던 한 20%로 끝났었는데 어느 때로 갈 거냐는 지금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거꾸로 여기서 그거는 이제 좋은 건데 암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에다 총재의 발언, 스즈키 재무상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 기시다 총리 물러나잖아요. 이번에 사실상. 그런 걸 놓고 보면 일본의 정치권이 어느 정도 압력을 그 두 명한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최근에 엔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일본은 이미 인상의 길로 접어들였고 물론 언제 또다시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거에는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미국이 인하의 길로 이제 접어든다면 그 금리의 폭은 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죠. 좁혀질 거고 그렇다면 엔화 강세 어떤 기조는 쭉 이어질 텐데요. 이 지금 강도와 속도가 문제인 겁니까? 최근에 엔화 변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원화 변동성도 좀 커서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엔화의 말씀 주신 대로 그 속도도 중요하고 폭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왜냐하면 폭이 결국 결정을 하잖아요. 수익률을. 왜냐하면 해외에 투자한 돈을 갖고 들어올 때 자기 나라 돈으로 갖고 오는데 해외에 투자한 건데 우리나라 돈이 점점 세지면 갖고 들어오는 돈이 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거 수출 기업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화 광세의 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정 엔화 환율이 어느 정도냐, 그건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는 네. 상황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좀 얘기들 나오는 게 뭐 130엔이다, 110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적정 수준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강세의 그러한 폭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계속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